안녕하세요. 저는 원자력병원 해기학과에서 근무 중인 해기학과 의사 변병현 과장입니다. 이 시간에는 방사성 의약품 치료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방사성 의약품 치료는 갑상선 암이나 양성 갑상선 질환 치료에 수십 년간 널리 이용되어 왔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기존의 방법으로는 치료가 어려웠던 암들에서 방사성 의약품 치료가 꽤 좋은 치료 성적을 보이면서 특히나 더욱 주목받게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인이 아닌 분들께서는 방사성 의약품 치료라는 것이 다소 낯설고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8개의 질문과 답변을 통해 방사성 의약품 치료의 기본적인 개념과 최근 동향을 소개시켜 드리고자 하는 것이 이번 시간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이 시간의 목표는 방사성 의약품 치료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는 것이고요. 각 질환별로 방사성 의약품 치료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여기 보여드리는 다른 강의 영상과 자료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방사선, 방사성 동위원소, 방사성 의약품의 차이점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이 부분은 방사성 의약품 치료의 개념을 알기 위해서 명확히 해야 될 부분이니까요. 다음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방사선, 방사성 동위원소, 그리고 방사성 의약품은 모두 방사성 의약품 치료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각각에 대해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방사선은 그림 가운데의 선과 같이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물질을 통과할 수 있는 입자나 전자기파의 흐름입니다. 이는 병원의 엑스레이와 같은 진단 도구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죠. 그 다음 방사성 동위원소는 왼쪽과 같이 원자핵이 불안정하여 입자나 전자기파 형태의 에너지로 방사선을 방출하면서 다른 원소로 변하는 원소의 형태입니다. 이러한 동위원소는 자연에서 발견될 수도 있고 인공적으로 생성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의학에서 진단이나 치료 용도로 사용되는 방사성 동위원소는 인공적으로 만들어내는 것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른쪽 그림의 방사성 의약품은 방사성 동위원소와 의약품을 결합한 것으로 질병의 진단이나 치료에 사용됩니다. 방사성 의약품에서 의약품 부분은 특정 질환을 가진 세포나 조직에 특이적으로 결합하도록 설계되어 있고, 이를 통해서 질병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거나 질병을 치료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방사선을 질병에 직접 전달할 수 있습니다. 방사성 의약품이 일반 의약품과 가장 다른 점이라면 방사성 의약품은 물리적 반감기가 짧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방사성 동위원소는 방사선을 방출하면서 안정환 원소로 바뀌는데 이 방사선이 영원히 방출되는 것이 아니고 원소가 안정화되면 더 이상 방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방사성 동위원소가 처음에 가지고 있던 방사선 방출량이 그 절반으로 줄어드는 시간을 반감기라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치료용 방사성 의약품이 이용되는 방사성 동위원소의 반감기는 수시간에서 수일 정도입니다. 이 반감기의 개념은 방사성 의약품의 특성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개념이므로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요약하면 방사선은 에너지의 흐름을 의미하고 방사성 동위원소는 방사선을 방출하는 불안정한 원소를 말하며 방사성 의약품은 이러한 방사선 동위원소를 이용하여 질병을 진단하거나 치료하는 의약품을 의미합니다. 자, 다음 질문은 방사성 의약품 치료가 어떤 절차로 진행이 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방사성 의약품 치료는 말 그대로 방사성 의약품을 이용해서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인데요. 이 절차에 대해서는 다음의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은 1번에서 4번의 순서로 방사성 의약품 치료 절차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림의 가장 왼쪽에 1번이 설명하는 것은 앞선 질문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의약품과 방사선 동위원소가 결합해서 방사성 의약품이 되었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결합시켜서 방사성 의약품을 만드는 곳은 위에 보시는 의약품 제조 공장일 수도 있고 아래와 같이 병원에서 직접 만들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만들어진 방사성 의약품은 2번과 같이 병원에서 환자에게 투여되는데요. 점맥 주사로 주입되기도 하고 약으로 복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3번은 시계 모양이 이제 투여된 약이 전신에 퍼지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미이고요. 전신에 퍼진 방사성 의약품은 그 안에 있는 방사선 동위원소가 에너지가 약하지만 멀리 가는 전자기파를 내면 위에 4A처럼 전자기파를 측정해서 영상 진단에 이용할 수가 있고요.
비록 멀리 가지는 못하지만 에너지가 매우 강한 입자를 내는 동위원소라면 강한 에너지로 방사성 의약품이 도달한 곳 주변의 암 조직을 파괴하여 치료하는 데 이용되게 됩니다. 이 과정이 오른쪽 아래의 4B번에 해당하게 됩니다. 방사성 의약품의 치료 과정은 일반적인 의약품 치료와 약간 좀 다른데요. 특히 방사성 의약품은 앞에 질문에서 설명드린 대로 반감기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6개월이나 1년 이렇게 오랜 유통기한을 지니고 약국에 보관할 수 있는 일반 의약품과는 완전히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방사성 의약품이 생산되고 나서 일반적으로 하루나 이틀 이내에 방사성 의약품이 환자에게 투여되어야 온전한 치료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방사성 의약품 치료는 치료 일정을 잘 지켜서 수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방사성 의약품은 방사선 동위원소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 일반적인 의약품과 가장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치료에 사용되는 방사선 동위원소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우선 불안정한 상태에, 즉 높은 에너지 상태의 방사성 동위원소가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안정화되는 과정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방사성 동위원소가 에너지를 방출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가장 윗줄의 그림처럼 알파 붕괴는 알파 입자라고 하는 무거운 입자를 내면서 안정화되는 방법인데요. 입자가 무거운 만큼 높은 에너지를 방출하지만 대신에 멀리 통과하지 못하고 종이 한 장을 뚫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너지가 높기 때문에 치료 효과는 가장 높습니다. 두 번째 줄의 베타 붕괴는 전자 1개 정도의 가벼운 입자를 방출하는 것인데요. 알파 붕괴만큼은 아니어도 어쨌거나 치료에 이용될 만큼의 높은 에너지를 냅니다. 베타 입자는 종이 한 장 정도는 투과하지만 얇은 금속판은 투과하지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감마선인데요. 이것은 말 그대로 방사선의 형태로서 입자가 아닙니다. 그만큼 에너지가 낮기 때문에 이것 자체로 치료에 이용되지는 않고요. 대신 콘크리트도 일부 투과할 만큼 투과력이 좋고 멀리 가기 때문에 우리가 영상 진단에 이것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방사성 동위원소는 크게 세 가지의 방법으로 에너지를 내면서 안정한 동위원소가 되는데요. 각 방사성 동위원소마다 세 가지 에너지 방출 과정이 다양하게 조합되어서 서로 다른 과정을 거칩니다. 이 표는 치료에 이용되는 방사선 동위원소들을 나열해 둔 것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방사성 동위원소마다 방출 핵조형이 다양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오른쪽 아래에 써놓은 것처럼 방출 핵조형이 같더라도 방사성 동위원소가 다르면 에너지와 반감기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아스타틴 211번과 악티늄 225는 둘 다 알파 입자를 방출하기 때문에 치료에 이용될 수 있지만 두 개의 에너지와 반감기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치료 전략에 따라서 알맞은 방사성 동위원소를 골라서 사용하게 됩니다. 네 번째로, 그럼 이 과정에서 인체에 투여되는 치료용 방사성 의약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이 그림은 일반적인 치료용 방사성 의약품을 도식화한 것입니다. 즉, 방사성 의약품은 질환 표적 분자, 링커, 그리고 방사성 동위원소 이렇게 세 가지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질환 표적 분자는 말 그대로 특정 질환, 예컨대 전립선암이면 전립선 암세포 표면에 가서 달라붙는 물질이고요. 대표적으로 전립선암에서 사용되는 PSMA, 내분비암의 도타톡 등이 있습니다. 링커는 질환 표적 분자와 방사성 동위원소가 화학적으로 결합하도록 만들어주는 물질이고요. 마지막으로 방사성 동위원소가 있습니다. 방사성 동위원소는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알파 붕괴를 하는 방사성 동위원소와 베타 붕괴를 하는 방사성 동위원소가 있습니다. 편의성 알파 핵종, 베타 핵종 이렇게 많이 부릅니다. 임상에 이용 중인 대표적인 알파 핵종은 악티늄 225와 아스타틴 211이 있고요. 베타 핵종으로는 이트륨 90 그리고 아이오다인 131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립선에 대한 질환 표적 분자인 PSMA에 알파 핵종인 악티늄 225를 링커로 붙여서 만든 치료용 방사성 의약품을 저희가 악티늄 225 PSMA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지요. 다음 질문입니다. 일반적인 의약품 치료와 방사성 의약품 치료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이 표를 보면서 그 차이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약물 형태면에서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일반적인 의약품은 타이레놀이나 경구 항암제와 같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의약품이고요.
방사성 의약품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방사성 동위원소가 부착된 의약품입니다. 두 의약품은 1회 투여량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일반적인 의약품 치료에서 투여되는 약물의 양이 10의 마이너스의 3승몰 정도인데 비해서 방사성 의약품 치료에서는 이것의 100만 분의 1보다 작은 용량이 투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렇게 작은 양을 투여하더라도 함께 표시된 방사성 동위원소에 의해서 치료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이지요. 약효를 나타내는 기전, 즉 메커니즘을 보면 일반적인 의약품은 특정한 분자나 생체 경로를 조절해서 질병을 치료하는데요. 방사성 의약품은 표시된 방사성 동위원소가 내는 방사선의 에너지가 암 등의 표적 조직을 직접 공격하는 방식입니다. 이에 따라서 독성 또는 부작용 역시 일반적인 의약품은 그 기전에 따라서 매우 다양한 데 반해서 방사성 의약품은 주로 방사선의 정상 장기가 노출됨으로써 발생합니다. 예컨대 방사선의 골수가 많이 공격받으면 골수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는 시기이지요. 생산과 공급 측면에서도 차이가 있는데요. 일반적인 의약품은 우리가 이름을 잘 알고 있는 제약사에서 대량으로 생산해서 공급하는 데 비해서 방사성 의약품은 반감기로 인해서 장시간 동안 보관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병원이나 특수시설에서 필요시에만 소량으로 생산하는 점이 다릅니다. 마지막으로 일반 의약품은 병원이든 집안이든 사실상 투여 장소에 구애받지 않습니다만 방사성 의약품은 방사선을 내기 때문에 병원 내에서도 특별히 방사선 물질을 취급할 수 있도록 허가받은 구역에서만 투여가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5개의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방사성 의약품 치료의 개념과 기본 지식을 알아봤는데요. 앞으로 이어질 3개의 문답은 방사성 의약품 치료가 이용되는 질환들의 대표적인 예들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3개의 예들에 대해서는 대한해기학회 유튜브 채널에 보다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는 영상들이 올라와 있으니까 그것들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갑상선암의 방사성 의약품 치료의 원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갑상선암의 치료에는 방사성 요드라는 방사성 의약품이 이용되는데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 몸에서 요드의 대사 과정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보시는 그림에서 왼쪽은 우리 몸 속으로 들어온 요오드의 대사 과정입니다. 즉, 식사를 통해서 몸속으로 들어온 요오드, 여기서는 I라고 표시되어 있는데요. 이 요오드는 갑상선으로 흡수되어서 갑상선 세포의 높은 농도로 농축이 됩니다. 갑상선 세포에서는 농축된 요오드를 재료로 갑상선 호르몬을 만들어내게 되지요. 이제 오른쪽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방사성 요오드는 요오드가 방사능을 내도록 인공적으로 만든 방사성 의약품인데요. 방사성 요오드를 먹게 되면 일반 요오드하고 동일하게 갑상선으로 우선 흡수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갑상선암 환자에서는 갑상선을 수술로 절제한 상태이기 때문에 수술하고도 남아있는 미세한 갑상선 조직에 이 방사성 요오드가 흡수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갑상선암은 갑상선 세포에서 유래된 암이기 때문에 정상 갑상선 조직하고 동일하게 이 방사성 요오드를 흡수하게 됩니다. 따라서 갑상선암 조직은 흡수한 방사성 요오드가 방출하는 높은 에너지의 베타 입자에 의해서 파괴되고 이로 인해 치료 효과를 내게 되죠. 오른쪽 아래 그림과 같이 방사성 요오드는 에너지는 낮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투과성이 높은 감마선도 함께 방출하기 때문에요. 이 감마선을 카메라로 저희가 촬영하면 방사성 요오드가 우리 몸속에 어디에 분포하는지 영상도 촬영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영상이 좀 작아서 그렇긴 한데 사진의 왼쪽이 앞에서 촬영한 것이고 오른쪽이 뒤에서 촬영한 사진입니다. 목에 붉은색 화살표가 가리키는 까만 점이 하나 보이실 텐데요. 이 까만 점이 수술 후에 남아있는 갑상선 조직에 흡수된 방사성 요오드가 분포하는 곳이 되겠습니다. 이 영상을 촬영함으로써 방사성 요오드가 우리 몸에 잘 섭취되었는지 확인하면서 혹시 다른 부위에 전이가 있는지도 마찬가지로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 방사성 요오드의 치료의 기본 원리를 설명드렸고요. 추가적으로 실제 치료 절차와 관계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방사성 요오드 치료는 기본적으로 캡슐 한 개에 담겨 있는 약을 물하고 함께 복용하시면 되는데요. 치료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크게 2가지의 준비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첫째로 우리 몸에는 갑상선 자극 호르몬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호르몬은 그 말 그대로 갑상선 세포를 열심히 일하도록 자극합니다. 갑상선 세포는 앞장의 그림에서 보여드린 바와 같이
요오드를 이용해서 갑상선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고, 열심히 일하기 위해서는 호르몬의 재료인 요오드를 갑상선 세포 내로 더 많이 이동시키게 됩니다. 따라서 갑상선 자극 호르몬이 증가하면은 갑상선 세포나 갑상선에서 유래된 갑상선 암세포가 열심히 방사성 요오드를 흡수하게 해줘서 방사성 요오드 치료 효과를 올려줍니다. 갑상선 자극 호르몬을 증가시키는 방법으로는 갑상선 호르몬제를 2주간 중단함으로써 갑상선 호르몬이 부족한 상태로 만들어서 우리 몸이 보상적으로 갑상선 자극 호르몬을 증가시키는 방법이 있고요. 최근에 많이 사용하는 방법으로는 아예 인공적으로 만든 갑상선 자극 호르몬을 몸에 근육 주사로 투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요오드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 몸속에 일반 요오드가 많이 있으면은 방사성 요오드를 먹어도 몸에서 더 이상 흡수할 필요를 못 느끼기 때문에 요오드가 들어있는 음식을 방사성 요오드 치료 2주 전부터 드시지 않아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요오드가 많이 들어있는 음식은 해조류, 유제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오른쪽 그림을 보시겠는데요. 이것은 실제 치료 과정입니다. 매우 단순하죠. 이 그림 중간에 30mCI라고 하는 글자가 있는데요. mCI는 이제 미리큐리라고 해가지고 방사능의 세기 또는 용량을 나타내는 단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즉, 방사성 요오드가 들어있는 캡슐 한 개를 물과 함께 삼키시면 되는데요. 방사성 요오드의 용량이 30mC를 초과하면은 다른 사람에게 방사선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최소한 2박 3일 동안 격리병실에 입원하셔야 됩니다. 방사성 요오드 치료의 부작용으로는 일시적인 위험이 있을 수 있고요. 가장 염려되는 것은 침샘염입니다. 우리 몸의 침샘은 귀 밑과 턱 밑에 있는데요. 특히 방사선에 이게 취약한 기관이어서 방사성 요오드가 침을 통해 배설되면서 침샘이 망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 차이가 매우 심해서 일부 환자들에게만 나타나는 부작용인데요. 이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 방사성 요오드 치료 후에는 충분한 수분 섭취로 침을 희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상으로 갑상선암의 방사성 약품 치료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신경내분비 종양에서 방사성 약품 치료의 원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신경내분비 종양이라는 이 질환 자체가 쉽게 와닿지 않으실 수 있기 때문에 신경내분비 종양에 대해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에서 신경내분비계는 교통경찰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즉, 호르몬을 분비하거나 장기의 기능을 높이거나 낮추는, 다시 말해서 장기의 기능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컨대 위장관에 위치한 신경내분비계는 위장관, 그러니까 위나 대장, 소장의 소화액 분비와 위장관의 운동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신경내분비 종양은 이 신경내분비계의 세포가 어떤 원인에서든 비정상적으로 증식한 종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호르몬 분비나 장기 기능의 이상이 초래가 되고요. 기본적으로 암이기 때문에 다른 장기에도 전이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우리 몸에서 신경내분비 종양이 많이 발생하는 부위들인데요. 붉은색 글씨로 표시된 것처럼 위장관, 췌장에 가장 많이 발생하고요. 그 다음으로 폐도 많이 발생합니다. 왼쪽 그림은 신경내분비계 세포를 도식화한 것인데요. 신경내분비 세포의 표면에는 다양한 수용체들이 있어서 우리 몸하고 복잡한 신호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이들 수용체 중에서는 신경내분비계의 기능을 촉진하는 신호를 받는 수용체도 있고, 반대로 기능을 억제하는 신호를 받는 수용체도 있습니다. 아까 신경내분비 종양은 신경내분비 세포가 비정상적으로 증식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비정상 증식으로 인해서 신경내분비 종양 세포의 표면에는 이 그림에서 보시는 수용체들이 정상 세포들보다 훨씬 많이 분포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신경내분비계의 기능 조절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지요. 이 수용체들 중에서 여기 붉은색 점선 원으로 표시된 소마토스타틴 수용체를 표적하는 분자에 도타라고 하는 링커를 이용해서 베타 입자와 감마선을 내는 루테슘 177을 붙이면 루테슘 177 도타톡이 됩니다. 이것이 최근에 신경내분비 종양 세포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방사성 의약품 치료제이고요. 치료 효과를 내는 베타 입자와 함께 투과성이 높은 감마선을 함께 방출하기 때문에요. 오른쪽 아래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치료 후 전신 스캔을 촬영할 수가 있습니다. 이 환자는 간의 다발성 전이가 스캔에서 잘 보이고 있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이처럼 방사성의약품을 이용해서 신경 내분비 종양을 표적 치료하는 것이 매우 우수한 성적을 내고 있고요. 최근에는 루테슘 대신에 에너지가 조금 더 강한 알파 핵종을 붙여서 치료 효과를 높이는 임상 연구들이 수행 중이어서요. 기대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주제는 전립선암에서 방사성의약품 치료의 원리입니다. 앞서 내분비 종양 치료에서 소마토스타틴 수용체를 표적하는 것과 유사하게 전립선암에서는 PSMA라고 하는 단백질을 표적해서 치료하게 됩니다. PSMA는 Prostate Specific Membrane Antigen의 약자로서 우리나라 말로 풀었으면은 전립선의 특이적인 막 항원이라고 하겠습니다. 용어에서 알 수 있듯이 PSMA는 전립선 세포 표면에 분포하는데 전립선 외에도 전신의 다른 장기들에도 일부 분포하게 됩니다. 그런데 비정상적인 증식을 보이는 전립선암의 세포 표면에는 정상 전립선 세포 표면에 비해서 100배에서 1000배가량 이 PSMA가 많이 분포하기 때문에요. 이를 표적해서 치료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전립선암 세포 표면에 PSMA에 달라붙는 표적 분자의 링커를 이용해서 베타 입자와 감마선을 내는 루테슘 177을 붙여서 환자에게 정맥 주사하는 것이죠. PSMA를 표적하는 방사성의약품으로는 치료용으로 루테슘 177 PSMA가 있지만 여기서 이제 루테슘 대신에 펫 영상에 적합한 방사선을 내는 방사선 동위원소인 갈륨 68을 붙이면 PSMA를 표적하는 펫 영상을 촬영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진은 뼈전이가 여러 곳 있던 전립선암 환자에서 루테슘 177 PSMA 치료 전후로 촬영한 갈륨 68 PSMA 펫 영상입니다. 치료 전에 보였던 뼈전이 병소들이 대부분 소실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루테슘은 베타와 감마가 함께 나오니까 루테슘 PSMA 치료 후에도 영상 획득은 가능하지만 여기서 나오는 감마선으로는 좋은 영상을 획득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루테슘 대신에 갈륨 68을 이용해서 PSMA 펫을 촬영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함으로써 루테슘 PSMA 투여 전에 치료 반응을 미리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즉, 갈륨 PSMA 펫에서 종양 섭취가 높은 경우에만 루테슘 PSMA를 치료함으로써 불필요한 루테슘 PSMA 치료를 피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치료 전략은 다시 말씀드리자면 하나의 표적, 예를 들어 전립선 환자에서는 PSMA가 될 텐데요. 하나의 표적을 대상으로 하는 치료법과 진단법을 함께 사용하는 것을 테라노스틱스라고 합니다. 치료의 테라피와 진단법의 다이너스틱스를 합성한 용어인데요. 최근 들어서 방사성 의약품 치료 분야에서 핵심적인 개념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테라노스틱스를 이용하면 방사성 의약품 치료 전에 환자에게 최적화된 치료법을 준비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독성은 줄이면서 치료 효과는 극대화한 맞춤 치료가 가능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방사성 의약품 치료를 이해하기 위한 8가지 질문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러분께서 낯설게 생각하실 수 있는 방사성 의약품 치료의 기본 개념과 원리를 중점적으로 설명드렸는데요. 각 질환별로 방사성 의약품 치료가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고 치료 효과나 부작용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들은 여기 보시는 다른 영상들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